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수색이 계속됐지만 새로운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위가 6m에 육박하고 물살도 빨라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의 선장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뉴브강에 있는 소형 유람선을 JTBC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더니 구명 튜브 서너 개만 있을 뿐 구명 조끼는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새벽부터 잇따라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40명 정도가 현지로 출발했는데 가족들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첫 발을 뗐습니다. 당초 예정된 장소를 변경해서 주총을 연 건데 노조 측은 주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주총은 무효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무산되면서 국회 정상화도 6월로 미뤄졌습니다. 마주 앉는 대신 민주당은 판문점을, 자유한국당은 천안을 찾았는데 서로를 향한 비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걸로 공식 확인되면서 우리나라로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경 지역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모든 농가를 긴급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밤샘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40시간, 아직 기다리는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군경과 전문 잠수 인력, 여기에 한국 구조팀도 도착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물살도 여전히 빠릅니다. 온통 흙탕물이다 보니 잠수 인력이 물에 들어가서 앞을 보기도 힘든데요. 인양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라앉은 허블레이 아니아호를 뒤에서 들이받은 크루즈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체포됐습니다. 먼저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종훈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머르게트 다리인 것 같습니다. 사고 지점 현재 상황인데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고 현장에 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 5척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저 배들 뒤엔 크레인 장비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예. 크레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양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 지점에선 인양 작업이, 강하류에선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양을 위해 선체 세 줄은 연결하는 사전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2세대였던 관련 구조 인양 선박도 5대로 늘었습니다. 이곳 시간 오늘 인양 가능성이 정해지기도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에 헝가리 헬기도 동원이 되고 또 우리 신속 대응팀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가 생존자나 실종자 발견 소식이 없는 것, 왜 그런 걸까요? 네, 비가 많이 와서 강수위가 6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상류 유입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물살까지 빠르고 흙탕물이어서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생존자는 7명, 사망자 7명, 실종 19명 그대로입니다. 예, 지금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강 하류로 멀리 실종자들이 떠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예, 이번 참사 사망자의 경우에 사고 지점에서 2.7km, 많게는 11.6km 거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2시간 만에 10km 이상 거리에서 이동한 건데요. 헝가리 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서 하류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나 세르비아 등에도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렇게 다뉴브강의 물살이 평소보다 빠르다 보니 실종자들이 하류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뉴브강 하류에 있는 다른 나라에 수색을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형댐이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과거에도 다뉴브강에서 실종된 사람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 집중적인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연일 내린 비로 다뉴브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서 유속도 빠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종자들이 하류로 떠내려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1명은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하는 다뉴브강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헝가리를 거쳐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지나 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외교부는 이들 국가에 실종자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철문이라는 뜻의 대형 댐이 있는 루마니아에는 집중 수색을 당부했습니다. 과거 다뉴브강에서 실종된 현지인이 이 근처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르비아는 어제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즉시 잠수부 10수명을 투입해 다뉴브강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다뉴브강의 불어난 강물과 탁한 시야, 또 높은 수위가 문제입니다. 작업이 본격화하면 만 이틀 안에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인양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다뉴브강의 속도가 시속 9에서 11km로 매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물속에서 볼 수 있는 시야는 50cm에 불과합니다.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하기 위해선 잠수사가 선체에 진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라인을 붙잡고 다시 내려간 뒤 로프로 선체를 묶어야 합니다. 강물이 크게 불어나고 물살이 빨라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준비 작업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위 역시 적정 기준보다 3m가량 높은 6m 안팎입니다. 잠수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양에 48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헝가리 당국이 예상했지만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간 잠수업체 담당자는 선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끌어올리는 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기상 조건이 나아지면 인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유람선이 가라앉은 다뉴브강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과 꽃이 놓여 있고 또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글귀도 적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유람선 사고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침몰한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 선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성탁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사고를 낸 크루즈의 선장 상대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겠군요. 네, 저는 지금 침몰한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기노가 오늘 아침까지 있던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는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구호조차도 없이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크루즈선의 뱃머리를 보면 당시 부딪혀 긁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이 크루즈의 선장을 용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주의 태만으로 수상교통에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혹시 경험 미숙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나오는데 이 선장의 운항 경험 어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이 선장은 64세 유리 C라는 분인데요. 오랜 운항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크루즈에는 자동 항법 장치도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곳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물속 사람들을 봤지만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보통 큰 크루즈선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를 낸 크루즈선에도 블랙박스가 있었고 또 그게 헝가리 당국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여부가 취재가 됐습니까? 헝가리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 자동 항법 장치와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다뉴브강을 운항하는 소형 유람선, 작은 유람선들은 구명조끼를 보통 착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일반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생존자 중에는 물에 빠진 후 구명 튜브를 잡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시간 전에 헝가리 외교부 장관과 회견을 했는데요. 침몰한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착용이 의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을 탔던 한국인들은 구명조끼를 찾을 수 없어 불안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뉴브강의 소형 유람선들의 실상을 취재해봤습니다. 사고가 난 마르기트 다리 주변의 정박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선박들이 모여있고 또 승객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선박 외부에 구명 튜브 몇 개가 붙어있을 뿐 구명조끼 등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소형 유람선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 침몰한 유람선처럼 내부에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위급할 때 바로 입을 수 있는 구명조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현지 주민은 구명조끼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Actually, it was a debate in the Hungarian media as well. Usually in this kind of cruises, in river cruises, there are no waves. So we believe that it's not necessarily to have life vest. 예, 헝가리 언론에서도 구명조끼 문제가 논란이었다면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더 짚어봐야지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 당시에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데 추가 조사가 어떤 대목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네, 헝가리 물관리청 대변인은 다뉴브강 유량은 사고 당시와 어제 오전까지 초당 4,000에서 4,500세제곱미터로 평상시의 3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제가 관찰해보니 다리가 있는 부분은 유속이 특히 빨랐습니다. 큰 크루즈가 지나면 파고가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저희가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기노 외에 다른 배가 그대로 지나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생존자들이 말하는 사고 당시의 상황도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큰 유람선과 부딪히면서 곧바로 뒤집혔고 탑승객들은 그대로 휩쓸렸다고 합니다. 뒤집힌 배를 붙잡으려고도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현지엔 비가 많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유람선이 배 뒤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큰 유람선이 한 번 부딪힌 뒤 한 번 더 강하게 들이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큰 배가 가까이 오는 걸 봤지만 그대로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B씨도 사고 순간을 기억합니다. 배 바깥에서 사진을 찍던 탑승객들이 물에 빠졌고 뒤집히면서 곧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뒤집힌 배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른 유람선에서 김 씨를 발견한 뒤 구명 튜브를 던졌고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김 씨 등 구조된 7명은 현지 병원 3곳으로 옮겨졌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는 사고 후에도 그대로 운항을 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는 크루즈 탑승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걸 알고도 바이킹 시긴호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헝가리 구민 A씨는 허블레아니호가 가라앉는 걸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배를 기다리며 200m 떨어진 선착장에서 사고 장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크루즈가 계속 지나가니까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쑥 밑으로 다 가라앉은 거예요. 한순간에.
바이킹 시기노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크루즈에서 몇 명이 소리 지르고 유람 탄 사람이 돼서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몇 분이 떨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주요 외신 보도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했습니다. 크루즈 발코니에 있던 한 승객은 강물 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봤다고 AFP 통신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탑승객도 허블레아니오 뒤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배가 가라앉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 시기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크루즈 운영사인 바이킹사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현지 승선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예견된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워낙 야경이 유명하다 보니 대형 크루즈선이나 작은 배 할 것 없이 다뉴브강에 매년 선박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야간에 평균 70척의 배가 붐비는 강 위를 위험하게 다녔는데 선박 간 운항 규정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사고 전후 상황이 찍힌 CCTV에서는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뉴브강에서 운항하는 유람선과 대형 크루즈는 15년 사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라인강, 모제강 등 유럽에 있는 다른 강들보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현지 언론은 야간에만 평균 70척의 배가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강의 3분의 1 수준인 좁은 강이 교통규칙 없는 혼잡한 고속도로가 된 겁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된 비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체코인 승선원은 AFP 통신에 부다페스트에서 운항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털어놨습니다. 27년 경력의 승선원은 작은 배들 사이에서 큰 배는 더 조종하기 어렵다고 BBC에 말했습니다. 야경을 즐기려는 크루즈와 작은 배들로 붐비면서 추돌 위험은 커졌습니다. 강을 떠다니는 배는 일반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복원력도 작은 편입니다. 다른 배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강이 잔잔하니까 파도가 없으니까 복원력이 좀 작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다니죠. 현지 전문가들은 붐비는 다뉴브강을 정비할 운항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유람선 탑승객들 상당수는 당초 다른 상품을 이용하려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행사 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여행객 절반 정도가 원래 다른 상품을 이용하려 했다던데 여행사의 권유로 일정을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행객 30명 가운데 15명은 기존 일정이나 장소를 바꾼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최소 출발 인원은 20명인데요. 인원이 모자라면 일정 변경을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행사 측은 이번에도 원래 다른 상품을 이용하려고 했던 10명이 날짜를 바꿨고 5명이 장소를 바꿔서 이번 여행 상품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행사 측에선 앞으로 이 유람선 투어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과 파리 센강 등 다른 유럽강에서도 유람선 야경 투어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 포함해서 동남아, 미주 등지에서도 유람선 투어에 대해 전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큰 사고 없이 유람선 투어를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일일이 안전 점검을 해오진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사고 여행객들에게 유람선 탑승 전에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측은 불확실하다면서 구조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다른 주요 여행사들도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중단을 하고 다른 대체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사고대책본부에서 JTBC 박준우입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새벽부터 속속 헝가리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6살 여자아이의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 그리고 아내를 여행 보낸 60대 남성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참사 소식을 듣고 출국하는 가족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을 찾은 남성이 항공사 카운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다른 가족분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급히 들어 나왔어요. 60대 남성도 오전에 급히 공항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탄 배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가방 1개를 챙겨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내가 가봐야지, 눈으로 봐야 알지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남성의 부인은 구조된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 중 가장 어린 6살 여자아이의 외삼촌도 헝가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 3명은 같은 여고를 나와 50년을 만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헝가리 여행이었는데 갑작스런 충돌에 배는 침몰했고 아직 2명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로 출발한 가족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현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인 회사를 쪼개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노조가 주총장 점거를 풀지 않자 장소를 바꿔서 주총을 마쳤는데요. 노조 측이 당장 무효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주주총회를 5시간 앞둔 새벽, 노조가 빗속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사측도 주총장을 되찾겠다며 500명을 투입합니다. 팽팽한 대치 속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노조는 뿔나팔로 답할 뿐입니다. 주총하겠다.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오전 10시 반쯤 사측이 뿌린 안내문입니다. 주총장이 변경됐다는 내용인데요. 갑작스런 고지에 한마음회관을 지키고 있던 노조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바리케이드로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20km 떨어진 울산대 체육관입니다. 노조원들이 도착하기 전 사측은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법인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쪼개는 안건은 참여 주식수 99% 찬성으로 5분 만에 의결됐습니다. 사측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우리 사주 조합 등을 배제시킨 날치기 통과라며 무효란 입장입니다. 노조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노조의 반발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첫 발일 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치는 만큼 해외에서도 공정거래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 성난 노조와 지역사회를 설득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법인 분할 고비는 넘겼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일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두 기업을 합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주요 국가에서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전을 벌일 만큼 멀어진 노조와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이 합병한 뒤에 겹치는 부분의 인력을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대우조선 역시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회사 매각을 반대해왔습니다. 울산 지역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인력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면 소비가 크게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걸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서 한 번 걸리면 대부분 죽는 치사율 100%의 가축 감염병이 북한을 거쳐서 육로로 건너올 위험이 생긴 건데요. 지금까지 주로 공항 검역에 힘을 쏟던 정부는 북한과 맞닿은 10개 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곳은 자강도의 한 협동농장입니다. 23일 농장 측이 신고했는데 이틀 뒤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99마리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진 공항을 중심으로 방어벽을 쳤는데 이제 육로로 직접 건너올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정부는 특히 남북 접경 지역으로 오가는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정하게 인식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 포천, 강원 철원 등 북한과 맞닿은 10개 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가축 질병 경보로는 최고인 심각 단계 수준의 방역을 합니다. 353개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감염 검사를 하고 주요 도로에는 통제 초소와 소독 시설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접경 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동고기나 분뇨 안에선 몇 년씩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반복해서 발병하는 풍토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은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AI나 구제역처럼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분뇨, 차량 등에 묻어 전파됩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숙주인 생명체를 떠나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냉동고기나 분뇨 안에서 몇 년 동안 살아남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구조가 복잡해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유입되면 주변의 농장 가축을 모두 살처분해도 반복적으로 되살아나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살처분하고 반년 정도 지나면 다시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구제역이나 AI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인 셈입니다. 3년 있다가 다시 재입식을 했는데 또 터지더라는 거죠. 이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현실이 됐는데 전반적인 방역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큰 멧돼지를 차단할 울타리조차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거점 소독시설과 독축장엔 세차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독약을 제대로 뿌리지 않는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몰래 들여오는 유가공품이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가 섞일 가능성이 큰 음식 폐기물 사료는 반쪽만 금지된 상태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오늘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국회가 결국 5월 한 달을 빈손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했고 협상 대신 민주당은 판문점으로, 한국당은 천안으로 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더 거친 표현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통화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안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판문점을 찾았고 한국당은 천안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소집이 불발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로 그 결정은 미루어졌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땡깡 쓰고 있는 여당에 우리가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굴복하고 그다음에 백기투항하라는 건데 이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국회가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프 회동으로 한때 정상화되는 듯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 몇 가지 쟁점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오히려 더 거친 말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되면서 한국당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5월 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서 국회 정상화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어요.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실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지만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논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국정원장 회동 논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더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국회가 멈추면서 입법도 멈췄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와서 법도 없이 죽여놓고 법. 70년을 기다렸는데 못해요. 물론 뭐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가 각자 민생을 앞세우지만 정작 민생은 멈췄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10년 전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의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과잉 진압에 나선 배경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에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하라고도 권고했는데요. 오늘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끝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건물 안에 인화물질이 가득했지만 대기한 소방차는 2대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같이 준비가 덜 된 진압작전을 강행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서면으로만 조사했고 통신 내역 등의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거민들과 경찰에 대한 수사가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철거민들을 부검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단에 부검으로 훼손된 시신을 뒤늦게 보고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추상적 의심을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철거민 측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도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는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깁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인데 이와 별개로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에 이어 직접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까지 압수수색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뒤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전 검찰 고위 관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됩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지난주 대검찰청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압수수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수사 자료와 관련 기록, 그리고 수사팀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이메일 등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두 번 모두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추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도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추가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우승컵에 발을 올려놓은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지금 축구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축구의 부적절한 우승 세리머니에 중국에선 오늘까지도 분노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냈고 징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판다컵에서 태국, 뉴질랜드에 이어 개최국 중국까지 모두 꺾고 정상에 섰습니다. 우리 축구의 미래 18세 이하 대표팀의 완벽한 우승. 그러나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던 중 한 선수가 우승 트로피에 발을 올려놨고 동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중국 축구를 모욕했다는 논란을 불러냈습니다. 선수단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중국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중국은 결국 우승 트로피를 박탈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 선수들이 챔피언 대신 정복자처럼 굴었다. 스포츠의 보편적인 정신을 무시했다. 한국을 이겨서 치욕을 되갚아줘야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언론 BBC까지도 저속한 세리머니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오늘 사과문을 냈습니다. 축구의 최고 가치인 존중이 부족했다며 다음 달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해서 승자의 환호에만 취해 있을 뿐 패자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우리 스포츠 문화를 되돌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축구 선수는 소셜미디어에 좋은 선수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혹시 지갑을 잃어버린 적 없느냐며 뭔가 아는 것처럼 물어오면 어떨까요? 이런 수법에 걸려든 70여 명에게서 13억 원을 뜯어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됐다며 대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이런 전화가 오죠? 마치 준비한 듯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 진짜요? 저기 지갑 잃어버리긴 했는데 한 달 전에. 속아 넘어간 사람에겐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2-3시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안 끊고.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74명에게서 13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허베이성의 친황다오시에 거점을 둔 홍주파란 조직의 일당이었습니다. 상담원들은 모두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이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광고해 20대 한국인을 모은 뒤 거의 감금 상태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선족에게 충성하라는 등의 행동 강령을 만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망쳐 나온 상담원들의 신고를 받고 4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가 뒤집혀 선장 등 3명이 숨지고 선원 1명만 근처에 있던 다른 배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뒤집힌 배에서 숨진 3명을 찾아냈지만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10시쯤 버려진 로프가 배의 스크루에 걸리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일어난 유증기 유출 사고는 화학물질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농도가 높은 비닐벤젠을 탱크로 흘려보낸 뒤 엿새 동안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탱크 안이 뜨거워지면서 일종의 폭발 현상이 일어나 유증기가 유출됐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만 2,300명이 넘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30살 조모 씨가 오늘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이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점 등을 감안해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검사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지휘부 4명이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용기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모습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급격히 이슈를 모으고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 인터넷 사이트의 실검, 정치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실검 1위에 올랐던 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렸던 한국당 연석회의에서 지금 참모들을 숙청한 걸로 알려졌다면서 김정은이 그런 측면에서는 볼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자, 그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 뒤에서 올쏘올쏘 하는 이야기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치욕스럽긴 하다 이렇게 단서를 달기는 했는데 보수 정당의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한국당이 그토록 비난하고 있던 김정은까지 찬양하는 뭐 일종의 이적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단순한 막말을 넘어서 한국당의 근간마저 흔드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국가보안법 7조죠.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죄에 위반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의당이 오늘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에는 오늘 정용기 의원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자, 이 말은 평소에 한국당이 자주 하던 말인데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예. 일종의 반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 하나 있다. 종북한국당. 자,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다라고. 자, 종북한국당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상당히 형용모순의 단어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표현의 조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요,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좀 심한 발언 아니냐, 저건 좀 억지 같은데 라는 식의 불편한 기색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가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정용기 위의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고, 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감 있게 적절히 빨리빨리 조치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지만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맥락에 맞게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숙청을 하고 또 그리고 처형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좀 오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도 앞으로 좀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당사자인 정용기 의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일단 논란이 됐지만 정용기 의원은 오히려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발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정은이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법률적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어디 가고 제가 어떤 언론은 심지어는 제가 김정은이를 찬양했다고 하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했다고 이렇게 완전히 본말 전도해서 왜곡한다면 이거는 정말 언론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잘못 전달한 언론이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앞서서 들렸던 그 문제의 발언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치욕스럽습니다만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그런 부하들의 책임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본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용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나오는 이런 언론들의 이런 지적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정용기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인지,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황 대표의 부적절하다는 사과 발언 역시 왜곡된 언론 보도에 넘어가서 잘못된 사과를 한 것인지, 또 지금 모든 비판 논평을 내고 있는 모든 정당들도 역시 이 언론에 속은 건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해놓고서는 논란이 되니까 상대방이, 언론이 잘못 이해했다, 왜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데, 자, 처음부터 오해가 안 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번 짚어봐야지 될 부분이 정용기 의원 발언의 계기가 된 그 북한의 하노이 회담 실패로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등을 숙청했다라는 이야기,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부정확한 보도를 근거로 북한 지도자를 찬양한 셈이니까 여러모로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유아틱 철부지의 땡깡. 예. 땡깡에 작은 따옴표를 한 것, 아마도 이제 정치권에서 또 나온 어떤 일본 잔재 표현일 것 같은데, 이 땡깡 뭐 행패나 어거지 뭐 이런 뜻으로 보통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때아닌 좀 유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 비하인드 키워드에 쓴 유아틱이라는 표현도 표준어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들이 썼는데, 어제였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유아틱하다라고 했고, 그러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땡깡을 부린다, 철부지 같다 이러면서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집권은 했으나 책임을 안 지는 이 집권 야당, 철부지 야당, 집권 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아틱, 뭐 철부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리다,
좀 풀었으면 이제 유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렇게 좀 감정적인 표현을 주고받다 보면은 대화를 앞으로 이어나가는 데는 분명히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사실 두 사람이 한때는 맥주 호프까지 마시면서 좀 잘해보자라고 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는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은 좀 삼갔습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밥 잘 사주겠다고 하면서 이 원내대표를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지만 자, 국회 장기적으로 파행이 길어오면서 두 사람들도 좀 사이가 거칠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어리다라고 상대방을 좀 낮게 평가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문 깨끗 안 아동틱. 당시 야권 단일화를 하고 있었던 문재인 후보는 깨끗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좀 아동틱하다. 유아틱과 동음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알고 보면은 땡깡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은 표현인 게 이제 국립연구원에 보면은 이게 뇌전증, 그러니까 우리 간질이라고 보통 했었죠. 그 일본어 어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뜻을 알고 보면은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혹시라도 또 막말이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길 마지막 쇼핑에 나선 사람들로 첫날부터 북적였는데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개장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첫 손님은 선글라스 골랐습니다. 세관 통과 나가시기 전까지는 오픈하시면 안 되고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그때는 오픈하셔서 사용하시면 가능하세요. 여행을 마무리하며 빼먹은 선물은 없는지 매장을 돌아봅니다.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바빠서 그래서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선물 있으면 좀 사보려고. 상품 종류가 기대보다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금 부탁받은 물건이 있어서 잠깐 보러 왔는데 부탁받은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이게 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출국장이 더 많고 입국장에는 뭐 초콜릿, 식품 위주라서 굳이 막 여기서 사야 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개장식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한도를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출국할 때 3,000달러, 입국할 때는 600달러까지만 면세품을 살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반년 정도 더 지켜보면서 높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광주 27도, 부산 23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방에선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에서 좋은 수준,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 국제부, 사회부 기자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